이제 다음 주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1년 동안 참 파란만장했어요.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종료를 유예했었고요. 지난 5월에는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요구도 했습니다만 일본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자, 일본 수출 규제 1년, 그동안 우리의 득과 실은 뭐고 일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건지 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을 해보죠.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년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득실을 따져보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절대적으로 플러스입니다. 절대적으로 플러스요? 예. 그 느낌상으로 말고 데이터상으로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작년에 7월 1일 날 일본에서 수출 규제 발표를 했을 때요. 예.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 이렇게 흔히 불렀었던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일본 의존도가 한 44%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플로린 폴리미드는 한 94%까지 달했었습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좀 뒤통수 맞은 듯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서 말씀드리고 했었지만은 이건 일본이 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그러셨어요. 근데 예. 그때만 해도 사실 다들 반신반의했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예.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본 경제하게 되면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가지고 선입견이 있는데요. 네. 일본 경제가 상당히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이 이제 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에요. 예. 근데 수출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었거든요.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때도 그렇게 자신 있게 이건 일본이 지는 게임이다 그러셨던 거예요, 최 교수님? 예, 그렇죠. 이게 자기 무덤 파는 거고 자기 발등 찍는다고 블룸버그 통신 같은 외신에서도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 경제 구조를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자급화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나머지 두 개 품목인 이제 포토레지스라든가 플로린 폴리미드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건 다변화시켰어요. 수입선을요. 예. 그것이 이제 데이터상으로도 그래요, 교수님?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가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불화수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올해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일본 수입 전체 비중에서요. 86%나 급감했어요. 86%가 우리 수출길 막히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불화수소를 만드는 일본 기업이 세계 1위 기업인데 스텔라 케미파라고 있어요. 맞아요. 예.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2%나 기록을 했고요. 올해 들어와가지고요. 매출액도 12%나 감소를 했고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를 입혔죠. 사실 이 반도체 관련 같은 경우도요. 예. 포토레지스나 플로린 폴리이미드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89%, 하나는 94%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일본이 그러니까는 보복 수단으로 못 삼았냐면요. 사실상 이것을 다 수출을 허가하고 있어요. 수출을 허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를 그러니까는 수출 규제해봤자 한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게 되면은 일본 기업만 피해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철회를 한 거예요. 내용상으로는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수출이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한 3조 7천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일본의 GDP가 실질 GDP가 3조 7천억 원이 감소했고요. 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더 떨어져가지고 10조 2천억 원까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영향은 이제 3월 이제 한 중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1, 2월 달까지는 일본 경제는 별 영향은 없었습니다요. 코로나가. 예. 결국은 일본이 지난해 취한 조치가 일본 발등을 찍는 셈이 됐다. 그것이 데이터로도 확인이 된다. 뭐냐면은 일본은 그러니까는 이 내수가 정체돼 있다 보니까요. 예. 해외 수입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주요 하나의 수단이 뭐냐면 해외 여행객 유치예요. 예. 아베 정부가 그러니까는 2019년도 여행객을 그러니까 4천만 명까지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네네. 2018년도에 3천만 명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러니까 관광객이 그러니까 전체 해외 여행객 중에서 2등을 차지하는 나라예요. 예. 근데 지난해 7월 달에 한 7.6% 감소했던 것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로 가면서는 그러니까 거의 한 65% 이상씩 감소를 했거든요. 안 가잖아요. 여행객들이요. 정말 일본 예. 잘 안 가잖아요. 예. 그 결과로 그러니까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일본 이제 경제에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타격을 입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우리는 일본한테 수출 규제 빨리 풀라고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일본이 꿈쩍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일본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면 왜 계속 버티는 것인가? 마지 못해서라도 수출 풀 것 같은데 왜 우리 요구를 안 듣는 것인가?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이제 지도자 리스크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지도자 리스크.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죠. 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 지도자 리스크인데요. 지도자가 그러니까는 이 국가에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아베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인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입지를 가하기 위해서는 네. 한국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니까는 졌다는 인상을 주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펼쳤던 정책이 뭐 눈으로 봐도 지금 진 상황이지만 졌다고 인정을 못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본은 더군다나 일본의 아베 이 극우 정권들은요. 예. 한국보다 일본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집단들이에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여전히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들 그러니까 입국을 우리가 통제하는 이유도 예. 한국의 코로나가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통제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국의 방역이 그러니까 일본 방역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아, 그런 식이라면 그럼 예. 지금 이 수출 보복 조치 상황이 아베 정권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아베 정권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첫 단추 잘못 깬 걸 다시 정상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철회하게 되면요. 네. 아베 정권은 붕괴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 붕괴까지 보세요? 예.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붕괴될 거다? 그렇죠.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나라에 피해만 입히고 예. 아무것도 그러니까 실익도 없이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끝났다는 이런 아베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그러니까는 그렇죠. 한국 정부에서 해결하라는 이거잖아요. 그거로 시작했죠. 예. 예.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주장도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다 자기들이 취했던 조치를 철회하게 되면은 일본이 피해 보기 때문에 이걸 철회했다는 것뿐이 안 돼. 그걸 이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되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도대체 그동안 뭐 했냐 소리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일본이 잔뜩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WTO 제소를 그러니까 6월 초에 이제 했잖아요. 예. 기다리다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요. 그랬죠. 했는데 했던 것도 굉장히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요. 네. WTO 가게 되면 일본이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요. 100% 지게 돼 있어요. 100%예요. 100%? 100%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건 100% 지게 돼 있어요. 어허. 예, 그러면 안보상의 이유는 다 해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핑계대고 있는 것들은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안보상의 이유가 해소가 됐을 때 그게 예외적인 조항인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나머지 부분으로는 그러니까는 이 규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WTO 조항에는요. 예. 그래서 100% 이기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제 유명희 본부장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무총장까지 되게 되면은 네. 이 WTO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의 어떤 이미지가 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유명희 본부장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개방 국가로서 이번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개방성을 가장 유지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유명희 만약에 본부장까지 만약에 사무총장이 된다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래저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요. 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 국제사회에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협력과 연대를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이 주장을 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WTO는 굉장히 유럽의 힘이 굉장히 강한 조직입니다. 네.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저는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K방역 하는데 이 코로나 방역 잘한 것이 WHO 사무총장 선거뿐만 아니라 WTO까지 맞습니다. 영향을 주는. 예. 그러면 일본이 그걸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고 뭔가 그 로비력 가지고 회방을 놓으면 어떡하나 저는 이 걱정이 드네요.
뭐 일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방 놓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수출 규제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공격할 이 수단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그런 공격할 수단이 별로 없어요. 단지 그냥 뭐냐면 한국인이 하면 안 좋겠다는 이런 이제 입장만 갈 텐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는 저는 유럽 사회는 그렇게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그저 선출 위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투표권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뭐 로비하거나 이런 건 안 할까요? 하겠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도 그건 할 겁니다. 아하 그런 로비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에 있는 나라가 매사 비협 조적으로 나오면 이게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데 아무튼 뭐 아베 정권 끝날 때까지 이 상황이 풀릴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 좀 현실적으로 들리면서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